네,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위원회 발언으로 촉발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된 갈등이 결국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비록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지만 이 원내대표직은 이렇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더 얻게 되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른바 치킨 게임 국면이었는데 막상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 슈퍼스타 유승민이 탄생했다. 뭐 이거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새누리당 갈등은 봉합됐고 유력한 지도자 한 명을 득템하는 어떤 장면으로 귀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정치인 유승민으로서는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집중도 높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이었고 그것도 상대가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1회 KO되지 않겠나 했는데 무려 13일을 버텼고 여권 내 지지도 1위라는 어떤 깜짝 부상을 하게 됐는데 새누리당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왼쪽 공격수 하나를 또 얻는 성과를 거뒀다. 어쨌든 새누리당의 다양성을 좀 보탰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봐서 나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에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20대, 30대, 40대의 지지율을 얻는데 굉장히 큰 견인차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저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들고 나왔을 때 지지한 것이지 이것이 유승민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새누리당의 지지율로 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변화해야지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수직적인 통제를 받는 정당으로 비춰지면서 유승민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권의 차기 주자 1위로 올랐으면서 대권 지형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퇴진으로 갈등 국면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가 3차 혁신안까지 발표했지만 개파 간 갈등으로 당 안팎이 몹시 시끌벅적합니다. 네,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윤희웅 센터장님, 지난주는 거의 유승민 의원을 위한 한 주였습니다. 일약 여권 후보 지지도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여권 차기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19.2%로 1위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위는 김무성 대표였는데 18.8%,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제 1위로 급부상을 한 상황인데요.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조사 결과 나오고 있죠. 여권 내에서 지금 차기 주자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마 이것은 야권 후보들도 같이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쯤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도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아마 상당히 10% 내외의 조사 결과 나오느냐 여부가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야 통틀어서 조사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조사 결과를 또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계와 가능성을 다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어쨌든 새누리당 지지자들 또 보수 성향층에서는 그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10% 이내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여권층에서는 여러 가지 반감들도 사실 이 국면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국정을 좀 어렵게 했다고 하는 그 원인 제공자로서 비치는 측면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면에 야권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호남에서 가장 높은 또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새누리당 성향이 아닌 사람들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야권 성향층에 있는 분들은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지할 것이지 새누리당 후보 아무래도 이제 호감을 간다 하더라도 지지를 보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근본적인 여러 가지 지형 변화를 가리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의미부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제 여권 성향층에서는 아무래도 지지가 낮고 야권 성향층 이른바 역선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평가절하해야 한다라고 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도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어쨌든 정당의 지지 기반 확장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가치가 선거가 다가오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은 앞으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특히 소위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럴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을 본다라고 하면 이 지지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용 센터장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약점과 강점이 이제 양면인 것 같습니다. 약점을 뒤집으면은 확장성이 되는 거고, 확장성이라는 면을 뒤집으면은 그래도 안정성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면이 되는데, 그래도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만한 게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여권 주자들 가운데서 지지율이 20% 선을 찍어본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정몽준 전 의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이제 의원, 이렇게 말하자면은 단박에 이제 빅3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 것 중에서 이제 확장성은 강한데 안정성은 좀 약하지 않냐라는 면을 봤지만은 새누리당 전체적에서 볼 때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러자면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바깥에 있던 중도층들이 새누리당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유승민 의원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당 전체로서도 득이 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텃밭이고 가장 보수적인 지역, 뭐 심지어는 콘크리트다 이렇게 폄하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1위를 했다는 것은 대구 경북에서 볼 때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배출하고 당장은 우리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정파를 떠나서 이념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차세대 주자로 각인이 되고 있다는 네. 거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대구 경북이 결국은 새누리당의 이제 심장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장성도 있지만 안정성 부분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그 한계와 또 장점 이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새누리당과 또 박근혜 대통령 혹은 그 이전 대통령들도 잡고자 했으나 결코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 대통령이 된 분은 되자마자 승자의 저주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계속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역동성 있는 정치 구도에서 전직 대통령을 승계해서 대통령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것을 덧붙일 수 있느냐,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존의 여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기회를 잡은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제는 거기는 본인의 그 역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뭐 총선 얘기도 하고 뭐 다음에 공천을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유승민 전 대표는 대권 레이스를 하는 사람으로 돼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총선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는 승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가는 순간 이분은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은 주어지는 걸 받아먹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확장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총선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번이 됐던 다음이 됐던 대권 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게 확실히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행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에 메인 모델이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여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에 빗대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노회찬, 박영선, 이종걸 좀 야권 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축구에 비유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강력한 왼쪽 공격수 한 명을 얻은데 야권이 지금 이게 즐길 만한 상황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여권 내부의 분열을 지금 부각시키는 것이고 어떤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이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호재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선거라는 국면을 놓고 봤을 때 지지층을 더 추가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과제를 이제 안고 있을 것인데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적을 사실은 만난 것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근본적으로. 그것은 만약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뭐 야권 일각의 어떤 기대대로 탈당하거나 이탈해서 같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여당 내에서 어쨌든 보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애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에서 중간 지점을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자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조사 결과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느낌상으로는 야권 내에서 중도층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인물들에게도 일정 부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야권 내에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층들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제 높을 텐데 중도 성향층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또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지지율에 유승민 전 대표의 부각은 아마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의 일정 부분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포션들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차기 대권 주자 조사를 해보게 되면 100% 이제 전체인데요. 그 중에 한 40% 넘게 야권 후보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을 더하면 한 30% 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렇죠. 야권 주자들의 합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층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여권 주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야권에서 이 상황 굉장히 이제 좀 긴장해야 될 상황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언제까지 긍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선거 국면이 다가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제 중도층을 놓고 싸우는 형국이 굉장히 나타날 가능성을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의 사실 선거에서 승리 공식은 개방성을 넓혀왔던 것이거든요. 2012년 총선 때 그 보면은 비대위에서 굉장히 새누리당스럽지 않은 인물들을 영입을 했고 대선에서도 야권이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라든가 복지 확대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던 것이거든요. 그 개방성을 얼마나 보이느냐 그것이 이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제일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새누리당은 좀 폐쇄와 어떤 뭐 닫힌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친 것이니까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면 이 개방성의 상징, 다양성의 상징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활용하려고 하는 당내 기류가 청와대의 기류와는 상관없이 당내 기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김무성 대표가 뭐 유승민 원내대표와 비교가 된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빠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새누리당 전체의 합을 늘린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특히 재밌게 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 특히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행보를 놓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모두 얻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결국 대구 경북은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도 참 곤혹스러운 인물이었죠. 이번 이 국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자기 소신대로 계속 나간 건데 김무성 대표는 좀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 김무성이 과연 대체제가 있을 것이냐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 같아요. 청와대라든지 혹은 비박 계열까지 아울러 가지고 이 당을 이렇게 추스르고 끝까지 이제 좀 리더십을 형성해 갈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 외에는 없다라는 걸 이제 각인시킨 면이 있을 것이고 김무성 대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이제 공천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과연 그 말이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분도 뭐 내심으로는 어느 단계에서는
유승민처럼 강하게는 아니겠지만 자기의 칼날을 드러내고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거라는 이제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제 안정성에 대한 거 말하자면 이제 두 마리 투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유승민 대표 그 외에 이제 3위권, 4위권 후보들을 멀찍이 떨어뜨린 또 효과는 가지고 온 거니까요. 중간 계산을 뽑으면 김무성 대표의 계산서 우리 김무성 실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선방을 한 거죠. 네. 사실 여권이라고 하는 데가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이 그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허용하는 범위가 그동안은 사실 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1년 만에 비박이 당권을 잡았죠. 국회의장도 그 전에 이미 비박계통이라고 하는 분이 국회의장이 됐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또 껄끄러운 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 쪽에는 거의 관여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권력 행위로 보면은. 그런데 더 이상 국정 운영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승부를 한번 봐야 할 때가 됐어요. 그때 대표를 겨냥하지 않고 원내대표를 겨냥을 하고 일정 정도 대표의 권한을 유지시켜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여권을 추스려서 다음 총선을 승리하느냐.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 성적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는 일정 정도 이 상황을 추스리고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 이제부터 그 전에 있었던 그 불균형한 관계 있잖아요. 당청 간의 갈등, 정부와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만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한번 그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1년을 잘 끌고 나가지고 총선에 승리한다고 하면 김무성 대표는 여권에서 아주 튼튼한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뭐 어쨌든 두 분 말씀은 다 김무성 대표가 다 선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과표를 주셨는데요. 그러나 중도 성향의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 권력의 순응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이자 또 당대표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대표로서 관리는 이번에 어쨌든 파국으로 당청 관계 가는 것을 이제 막기는 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내친 꼴이 됐고 거기서 보호하지 못한 이제 측면이 이제 있는데요. 대선 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지층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상황에서 중도층들에게 경쟁력 있는 인물을 사실 새로운 사람을 띄워준 측면이 돼버렸습니다. 경쟁자를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 기반을 흡수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약이 생긴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중도층에서 관심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는 그 이미지, 그것을 선점을 누가 하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기 권력에서,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과 비슷한 흐름에 있는 차기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반대되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평가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또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이것과 좀 다른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척점에 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차기 주자들이요. 야권 주자들은 많이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대척점에 서려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일단 빼앗겨 버렸다. 그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인 것인데 이미 지금 다른 사람이 생겨버린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명한 이미지, 현재 권력과 각을 세우는 이런 이미지를 사실은 잃어버린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관리는 잘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잃어버린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전시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 대선을 앞두고 본다면 유승민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고, 또 사실 김무성과 유승민의 어떤 치열한 경쟁 구도도 새누리당으로서는 나쁠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흥행 카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3일 만에 현기환 전 의원이 이제 정무수석이 됐습니다. 현기환 정무수석 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정무수석 인사로 재미를 크게 못 봤습니다. 박준호 수석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윤선 수석 때도 초선 의원이니까 조금 함량이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기환 수석도 사실 초선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기환 수석이 지난번에 공천 작업을 하신 분이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실제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의 여당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 그 했던 그 뭐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석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 안에서 그 당사자들끼리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들을 유추해 보면은 현규환 수석 카드는 이제 박 대통령이 좀 이제는 더 당과의 그 갈등이라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국정에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당과의 관계가 그 전처럼 이렇게 약간 방임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조급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뭐 우리 현규환 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김무성 대표하고도 관계가 뭐 나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또 공천 과정을 통해서 지금 면면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당과의 관계를 조금 더 밀착해서 끌고 나가면서 국정에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규환 수석 카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새로운 후반기에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선택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 있어서는 현규환 현 수석이 그야말로 공천에 관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 공천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네. 뭐 현 수석이 언제까지 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현 수석 본인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12월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5개월밖에 자리를 못 지키는 건데 일을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5개월 만에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현 수석을 데리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그렇다면은 본인이 나가지 않고 총선 작업까지 내년 4월 총선 작업까지 강하게 좀 그립을 잡기 위한 그 책무를 이제 부여했다. 박 대통령이 다시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도 좀 현 수석이 좀 뭐 작업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당하고의 뭐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할지 청와대의 의중을 결국 공천 작업에다 반영하라는 게 이제 강한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 앞세워 놓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는 없다.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들 중에 친박 장관, 흔히 이제 친박 내각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4명, 5명 정도 이제 장관이 있는 것인데 그 다 잡는다는 뜻이겠죠. 총선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이제 총선까지 이제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를 현 수석에 대한 인선으로도 분명히 이제 보여준 거죠, 당에다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어쨌든 이제 김무성 대표와 뭐 가까운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당청 간의 소통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당청 간의 소통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사태 국면에서 양측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당인데요. 그 데미지가 워낙 컸습니다. 컸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봉합하고 다른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통이 잘 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만남도 또는 이제 이 현규환 이제 수석이 상당히 가교 역할을 해서 굉장히 빈번한 만남들 또 의견 조율들을 상당히 순조롭게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도 갈등 회피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갈등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원만한 관계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 국면이 오기 전까지. 그러나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근본적 소통의 모습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윤선 전 수석도 사실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당과 관계는 상당히 좋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런데 누가 바뀐다고 해서 그때도 이제 잘 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선거가 다가올 때 당이 독자성과 자율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청와대가 어느 정도 용인해 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 인식이 변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소통의 본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잠복해 있는 것이죠, 문제가. 그래서 가을이 되고 총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더욱 분출될 가능성이 높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어쨌든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이긴 한데 선거가 다가오면 어쨌든 당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좀 인정해주는 모양새로 가는 것이 오히려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넘어가 보죠. 3차 혁신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뭐 최고위원제도 폐지하고 사무총장제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뭐 공심위원장, 공천 이제는 100% 외부 인사로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혁신안이 반복될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당과 야당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요. 지금 한 2달 정도 거의 그렇죠. 그동안 여당에서 굉장히 많은 그 분란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란이 있는 와중에서 서로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경계선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구나라고 해서 전체 판에서 자기들의 영역을 구획을 찍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의 여권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정치나 아니면 당에 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간 야권 성향이 있는 대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그리고 친박의 서청원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이게 불명확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빈 곳을 메꾸기 위해서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됐다가, 이번에 그게 일정 정도 구획이 딱 젖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당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심력이 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안 같은 경우에도 혁신안 그 자체가 새로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뭐 구심력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번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굉장히 많이 분란이 있을 때 사실은 야당에서 내부를 추스르기보다는 여당을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실기한 측면이 많고요. 이번에 야당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새로운 비전을 한다기보다는 있는 걸 어떻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희망을 주는 데는 조금 실패하지 않았냐. 그래서 구심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내부에서 좀 네.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야당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그 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혁신안이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요. 당 대표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혁신위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야권의 이제 고질적인 개파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답으로 찾은 것이 뭐 사무총장 폐지라든지 최고위원제를 말은 폐지인데 보니까 이제 개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권역별 뭐 네. 말하자면 최고위원이 되는 거니까. 근데 결국 개파를 약화시킨다는 말은 어떻게 뒤집어 보면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데 김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런 분란을 통해 가지고 구획을 정리한다든지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남겼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라도 뜬다든지 이런 식의 성과를 낳는 게 아니라 자꾸 좀 시끄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전술적으로도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충고를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1, 2, 3차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어떤 식이었냐면요. 문재인 대표하고 좀 주류 진영은 환영한다, 뼈를 깎아야 된다 이런 식이고 비주류 진영은 난색을 표하는 식으로 모양이 갖춰졌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류 진영에서도 아유 이건 좀 어렵다. 일부러라도 좀 표정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었나. 그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주류는 환영하고 비주류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까 혁신의 내용과 별개로 이게 이미지가 혁신위가 결국은 좀 주류 진영에 좀 기울어진 듯한 느낌을 낳는다는 거죠. 이 느낌을 낳는다는 게 뭐 실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